자, 우리가 정신과 물질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나의 정신세계는 물질과 얼마나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나? 정신세계는 이제 그 명리학 용어로 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 물질 세계는 명리학 용어로 재성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이제 정신 세계가 화라면 물질 세계가 수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게 화면, 수하고 화하고의 관계는 어느 게 더 센 거죠? 수하고 화와의 관계는. 물이 더 센가요? 불이 더 센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이제. 불길이 치성하면 물 조금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물이 또 굉장히 크면 조금 가지고 불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불을 끄는 건 물이라고요. 수극화. 수는 화를 극해. 화는 수한테 엄청 당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는 나의 인성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준다. 충격을 주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망가진다. 망가지죠. 잘못하면. 물로 불을 확 꺼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물 기운이 적당하면 불이 더 잘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성은 인격이라고 이렇게 정신세계라고 보면 이 정신세계는 정신세계 홀로만 존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한 물질세계랑 같이 상관관계가 적절하게 해주면 그러면 인격이 더욱더 훌륭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 있으면 내 주머니만 채우면 인격이 망가지죠. 그지만 다른 사람들 주머니까지 채워주려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 병에서 낫게 해주고 그리고 외로움에서 낫게 도와주려고 노력하면 물질로 가지고 이렇게 보시를 하면 인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정신세계의 완성,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수행자는 정신세계의 완성을 추구하잖아. 이 수행자는 물질세계가 자꾸 인성을, 내 정신세계를 자꾸 충격을 주니까 이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이게 물질에 따라가게 될 수가 있어요. 출가를 했다라는 자체는 모든 물질을 다 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출가할 때의 마음은 그래요. 어느 스님이든 출가할 때는 나는 세속을 다 버리고 물질을 다 버리고 오로지 정신세계로만 수행으로만 나아가겠다고 엄청난 다짐을 하고 출가를 하는데 출가도 이 물질세계 안에서 출가를 하게 되잖아요. 절에도 돈이 필요하고 절에도 몸이 있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등등에 있으니 물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신세계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게 정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정신 승리가 안 되고 물질에 점점 끌려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가해서 수행하는 수행자의 세계가 점점 참 난감해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아무리 정신세계를 키우려고 하는 이런 수행자라 하더라도 물질세계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냥 히말라야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안 사는 곳에 간다면 좀 덜 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이제 정말 수도원처럼 비구 스님들만 살아. 다른 뭐 이렇게 그냥 다른 외부가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 그런 물질이 차단이 돼 있어. 그러면 정신세계로만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 불교는
수행하러 갔다 해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많이 개방이 돼 있어. 예를 들면 티베트 불교는 들어갔는데 또 대만 불교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많이 차단이 있어. 외부랑 차단이, 물질 세계랑 많이 차단이 돼 있어요. 그러니 정신 세계로만 올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신도가 없어도, 신도가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것은 한국 불교에서는 신도가 있다라면 먹고 살만하다. 스님도. 신도가 없다라는 것은 쫄쫄 굶어야 된다. 라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한국 불교는. 그런데 티베트 불교나 대만 불교는 신도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 내가 절에만 있으면 정신세계에 충만해서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한국 불교의 허점 중에 하나가, 최대 난점 중에 하나가 너무 개방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세계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 선방은 참선하는 곳 아닙니까? 참선하는 그런 곳에서도 이 정신세계만 올고지 딱 가지면 되는데 석 달 공부하고 석 달 해제하고 석 달 공부하고 석 달 해제하고 등등의 이런 것들과 함께 선방에는 대중공양 문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또 선방에서 수행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해인사 살다가 통도사 살다가 화엄사 살다가 어디 살다 하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 외호라는 게 선방에 살 때는 다 해줘요. 석 달 동안은. 통도사에 살면 통도사에서 밥하고 다 줘요. 물론 옷을 사주진 않아요. 하지만 해지할 때 충분히 옷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줘요. 뭐 승용차, 중고차 하나 끌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정도는 절에서 줘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 개방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선방에서도 그 대중공양을 많이 내고 좀 본인이 이제 신도가 있고 이러면 어깨가 좀 그렇고 펴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깨가 쪼그라들고 내가 수행을 잘못하나? 내가 복이 없나? 그래서 이제 속세 사람들도 재물이 없으면 점점점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가난하면 마음이 위축이 돼. 가난하면서도 물질이 빈약하면서도 마음이 위축하지 않고 당당한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처럼 온 세상, 특히 대한민국은 그게 영향이 더 크거든요. 이렇게 티베트의 그런 환경에서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 누가 비교도 많이 하지 않아. 나도 별 답답하지 않고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나? 라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푹 떨어지는데 이 세속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절에서도 그렇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상황에 빠져 있어요. 중국이 너무 올라와서 우리 수출 경쟁력을 다 이제 반도체 이제는 뭐 중국이 더 추월할 것 같고, 전기차 중국이 더 더 잘 만들 것 같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중국에서 다 따라오고 더 넘어서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 다른 거 잘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특출난 게 없어요. 인구는 줄고 있지. 또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막 열심히 막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헝그리 정신도 없어. 또 창의력도 그렇지 굉장히 좋은 편이 아니에요. 창의력도. 그래서 앞으로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2% 이상 성장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2% 이상이 아니고 2% 이하로 1%대로 아니면 0%대로 심지어 마이너스 1% 된다면 다들 곡소리 나는 거예요. 물질이 쪼그라들고 일자리가 없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눈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저 부탄 같은 나라에서 마이너스 2%, 3% 이런 거는 괜찮아요. 다 정신승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부탄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승리가 안 되고 물질에 기대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많이 기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 태화강에 보면 얼굴을 다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미백 효과를 잃지 않고 싶어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하얘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 몸이 금덩어리니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남한테 잘 보이려는 것보다도 내가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 물질이 중요하다고, 내 몸이 중요하다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질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은 앞으로는 확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 마이너스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물질에 대한 이런 그 위축된 마음, 이런 것들이 커지게 돼서 압력을 계속 받을 거라고요. 그러니 마음도 계속 영향을 받아서 어렵고 힘들고 우울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아이를 왜 안 낳겠어요? 출산율이 0.72, 0.74로 약간 올라왔다고 하던데 0.72, 0.74 하는 이유는 이것이 앞으로 물질이 별로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이런 대중들의 느낌, 사람들의 느낌이 있잖아요. 내 자식이 낳으면 고생할 것 같아. 지금 30대, 40대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애가 고생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안 낳고 우리 둘만,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려면, 이걸 극복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정신승리가 필요해요. 정신승리. 물질은 하나도 색은곡 공이요, 공은곡 색이로다. 이런 정신적인, 한 번, 두 번 생각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얘기했잖아요. 스님들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존감이 푹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꽉한 상태로 살아가는 스님이 많다고. 다른 스님하고 비교해가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출가한 스님조차 그렇게 돼 있는 게 한국 사회예요. 그러면 이제 속세는 더 심하잖아요. 그럼 정신승리를 하려면 하루에 2-3시간씩 계속 기도를, 금강반야 바라밀경여시 하면 계속 읽어야 되고요. 사리자 색불이공 공부리 무상과 고무아를 맨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참 무상한 거지, 세상에 물질이 다 필요 없는 거지, 그래 우리 보리심에서 깨달음만을 위해 살아가야다, 뭐 이렇게 정말 발심을 진짜 해야지 정신승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속세에 조금이라도 애착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물질의 세계니까 물질을 잘 이해하는 거죠. 물질의 이치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물질의 이치를 잘 이해하려면 물질을 바라보는 힘을 가져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돼. 경제 공부, 금융 공부를 해야 돼. 요즘에는 코인이 대세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인을 안 하면 바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세계에서 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만 하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겠죠. 네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네 번째로 의외. 이 나라가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나라에서 갖고 있는 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아는 애 어떻게 알았지? 네, 슈카 선생님을 봤구나. 부탄이, 부탄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많이 갖고 있지? 비트코인을 12,000개를 가지고 있대요, 북한에. 나라에서, 국부 펀드에서. 하나 1억 3천만 원이니까, 그냥 10만 달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해도 120조인가요? 120조는 아니다. 1조 5천억? 1조 5천억 정도를 갖고 있어요. 적다면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인구가 77만 명이에요. 77만 명밖에 안 되는데 국부펀드에서 비트코인이 12,000개나 가지고 있어. 부탄에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91%가 알고 있대. 알고 있대. 그 중에 코인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신은 코인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20%가 코인 지갑을, 월렛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코인 지갑 가지고 있나요? 코인 지갑이 뭔지도 모르지. 일단은 파이코인을 내가 깔아줬으니까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갑도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갑 다 만들어서 그건 있긴 있어. 근데 내가 만들어줘서 그런 거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이런 코인들은 따로 거래를 하는 은행 계좌처럼 이 지갑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20%나 되는 부탄 사람들의 20%나 되는 사람들이 지갑을 가지고 있대. 우리는 이제 그 옛날부터 통신 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그 IT 강국이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2000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는 IT 강국이었어요. 우리가 통신망을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당시에 대통령 당시에 돈도 별로 없는데 국가에 국고도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때 한 100억 가까이 들였나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그 통신망을 다 깔았어요. 그런 나라가 그때 세계에서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처음이라 할 정도로 다 깔았어요. 나라가 좁아서 대신에 그래도 빨리 깔 수도 있었죠. 그 깔아놓은 거 가지고 한 10년, 15년을 물어먹었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통신은 제일 빠르다. 5G 제일 빠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늦은 편에 속해요. 우리가 5G 통신망, 이렇게 이런 4G, 5G 이런 걸 통신 속도나 깔아놓은 이런 상태를 보면 세계에서 한 20몇 위, 30몇 위밖에 안 돼요, 이제는. 세계 10위 안에 항상 들었었는데 2020년이 지나고 21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점차로 순위에 밀려나는 거죠. 거의 더 이상 여기에 투자를 크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IT 강국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했지만 지금 반도체도 중국으로 넘어갈 것 같고 지금 AI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다 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에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정부 지원이 거의 없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그런데 부탄에는 코인 지갑을 가진 사람이 20%나 된대. 이것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의 IT 강국이지 않겠어요? 반도체를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 그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쓰면 돼. 쓰는데 갖고 있어. 그럼 부탄 사람들은 사실 뒤떨어진 국가 아닙니까? 선진 국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비트코인을 12,000개? 또 이더리움도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바이낸스의 그런 코인들도 많이 갖고 있고. 어떻게 된 거지? 신기하네? 저 정보로 굉장히 늦은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부탄이 비트코인을 저렇게 많이 갖게 된 거는 근래예요, 사실.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부탄은 정말 그 교육 수준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자연 환경은 좋아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부탄 아직 안 가봤어. 언제 한번 가봐야 될 텐데. 가야 되지 않겠어요? 부탄 한번 가야지. 부탄 모아서 한번 가자고요. 근데 부탄에서 이제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없는데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물이 있잖아. 계곡이 좋아. 계곡과 계곡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었어. 댐을 만들어 수력 발전을 해가지고 인도에 계속 팔았다라는 거지. 자기네 조금 쓰고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인도에 계속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락다운 됐습니다. 인도에도 락다운, 움직이지 마 이러니까 전기가 남아. 그때 당시에 이 부탄은 왕국이거든요.
부탄에 이제 왕이 있어요. 젊은 왕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왕이 지금 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왕이 누가 그랬는가 없지, 건의했는가 없지, 저 남는 전기를 가지고 코인을 채굴합니다. 저 수력발전소 전기가 얼마나 많이 남아. 비트코인 채굴은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전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채굴을 하면 채굴 비용보다 전기비가 더 비싸가지고 지금은 잘 채굴을 안 해요. 몇 년 전, 한 4, 5년 전만 해도, 5, 6년 전만 해도 막 그 공장처럼 차려놓고 채굴한다는 얘기 들었죠. 우리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에 보면 거기 공실 진짜 많잖아요. 지식산업센터에. 상가가 좋다 해가지고 상가 분양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식산업센터. 그게 잘 될 때, 상가 분양 많이 될 때, 그때 전국에 그런 상가 분양 받아가지고 거기서 코인 채굴하는 데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서 거기다 이제 컴퓨터 몇 대 설치해놓고 거기서 계속 컴퓨터를 돌렸다라는 거죠. 돌려가지고 코인 하나 딱 받으면 그때 2017년, 8년만 해도 그래도 몇 천, 2, 3천만 원 정도 됐어. 좀 떨어질 때는 몇백만 원이었지만 그 채굴을 해서 그렇게 많이, 그때는 많이도 채굴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점점 이제 이 전기 채굴량이 줄어드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한계가 있고 2100만 개라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채굴이 늦어져요. 전기는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채굴을 그만두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그런 데서 채굴하는 걸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정말 많이 만들어놨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래도 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했었는데 아니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면 전기료를 좀 싸게 먹을 수 있잖아.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완전히 이제 전국에 지금 공실률 뭐 70%, 80%. 울산에도 저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다 비었어. 어쨌든 그런 데 영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 부탄은 정말 놀랍게도 이 수력발전 이걸로 채굴을 또 왕이 그걸 허가를 해줬어요. 젊은 왕이니까 그게 가능했죠. 그렇죠. 21년부터 기계를 막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12,000개. 12,000개 조금 더 됐는데 작년인가 언제 수익 실현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행복 도시 만들겠다 하면서 신도시 계획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우리 부탄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야지. 부탄 사람들은 행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대요. 우리나라 1인당 GDP에서 몇만 달러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기서는 그런 말 잘 안 하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여기에 대한 지수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국민들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게 부탄이야말로 정신승리를 하는 데지. 온 나라가 우리는 행복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온 나라가 우리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나라고 부탄은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돼 라는 그런 이제 곳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91%의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코인 얘기하면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렸거든요. 스님 맞냐? 스님이면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 예수에게 축복을 이러면서 이제 댓글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 하여간에 부탄에서도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이렇게 마음 공부만 하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신기하게도 거기 비트코인의 천국이 될 줄은. 그래서 세계에서 4번째로 비트코인이 많은 나라예요. 3번째 많은 나라는 영국이고 중국이 2번째일 걸로 추측하는데 중국은 얼마큼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이제 제일 많고요. 그러면 이 코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인은 그냥 공중분해해서 사라질 거다라는 그런 공포심이 많았어요. 루나 테라 사태 알잖아요.
루나테라가 생기면서 2022년이에요. 그때 생기면서 8천만 원인가 그래 하던 비트코인들이 쭉 내려가지고 2천만 원대로 팍 떨어졌어요. 2022년도에. 그 전에도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만큼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오긴 했는데 이렇게 내려간 게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이거 없어질 수밖에 없어. 없어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 없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이 코인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식이. 이거는 결제하기 위한 코인이에요. 비트코인도 처음엔 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비트코인은 이렇게 너무 가격의 등락이 크기 때문에 결제 용도로 쓰기가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1달러당 1코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러랑 연동되는 코인들을 만들어요. 그걸 보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1,000원하고 1코인하고 연동되는 1,000원의 이런 원화가 가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랑 코인이랑 똑같이 연동되게 하는 이 테라하고 루나 테라가 그런 것들을 하려다 실패해가지고 완전 우리 전 세계 코인 시장이 완전 지옥으로 나락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테라하고 루나는 결정적으로 담보가 없이 테라를 가지고 루나를 가지고 서로 상관관계를 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었는데 담보가 없으니까 공격을 받으면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유명한 게 테더, 뭐 USD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등등의 1달러를 가지고 1테더, 뭐 1코인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는 담보를 달러를 가지고 하라라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지갑과 지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살님한테 보살님 지갑에 1테더를 딱 넣으면 그러면 보살님 그걸 딱 받으면 받아주는 거예요. 수수료가 거의 없어. 싸죠. 거사님한테도 내가 1테더 넣으면 1달러가 값어치가 되는 테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지. 만약에 보살님이 미국에 있어 봐. 내가 1테더 쓰면 거기서 바로 받는 거거든요. 환전 안 해도 되거든요. 거기서도 테더 가지고 달러를 이렇게 바꿔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금하고 이렇게 무역하는 데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동대문 시장의 사람들은 거의 다 이거 가지고 신다 하잖아.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의 한 10% 정도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한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코인 지갑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게 외국에 외환 거래를 하려면 요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수수료도 적게 들고 빠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전에는 담보 없이 했는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이걸 1테더당 달러 1달러 미 국채를 무조건 사줘야 된대.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점차로 커지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달러 시장이 유리한 거예요. 원화 시장은 망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가 이제 코인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나오면서 이 달러 미국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전 트럼프는 지난 정부에서는 이거 코인 인정할 수 없다. 코인 필요 없다.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대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할수록 달러는 세상에 더 많이 유포가 되는 거죠. 더 많이 유포가 되면 달러의 강화가 달러 가치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바뀐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미중 무역 갈등,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미국은 별짓을 다 하는데 중국이 커다란 실수를 했어. 이거 정말 앞으로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중국이 미래가 이것 때문에 참 난감해진 게 있죠. 중국이 한때는 이 코인 시장에 75%를 차지할 만큼, 심지어 80%, 90%의 코인 거래를 중국에서 다 할 정도였어요. 2010년대, 2017년까지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코인 거래를 많이 했어요. 미국은 10%도 안 되지 않았어요. 한 7, 8%? 미국 전 세계 거래량에 거의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했었는데, 또 채굴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중국에서. 중국 저 위에 뭐 몽골이라든지 또 어디요, 어디죠? 그쪽 위쪽 지방에? 그쪽 지방에서는 정말 많은 채굴기를 돌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중국 정부에서 시진핑이 아예 거래소를 다 없애버렸어. 거래소가 있어야지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뭐 비트라든지 빗썸 가지고 거래하거든요. 근데 거래소를 완전히 시진핑이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이 코인 종류 이런 것들이 위안화를 위험하게 만든다. 나라의 돈을 저 코인으로 해외에 다 보내버린다. 이 통제하는 국가 아닙니까? 독재하는 국가 아니에요. 시진핑이 독재를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독재하는데 이 돈을 틀어막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를 완전 폐쇄를 해버려요. 그리고 2020년, 21년이 되면 채굴까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은 중국의 거래는 0이에요. 0. 거래소가 없으니까 0이에요. 중국인들도 코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예전에 미국은 7%, 5%, 3%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쫙 올라와서 미국은 35%의 코인을 소유하고 거래를 하고 있죠. 제일 거래량이 또 많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쯤 어딘가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국채를 사들이게 하는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 놨죠. 그래서 지금의 코인 시장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 코인을 만들어도 미국에서 만든 코인은 사람이 인정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보라 코인 이런 것들은 뭐 값치가 확 이제 너무 떨어져 있고 막 그렇게 하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는 예전에는 코인 하면 막 공격하기 바빴는데 트럼프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트럼프 자식들이 코인 사업들을 해요. 트럼프 아들들이 있죠. 아들들이요. 공식적으로 코인 뭐 거래소 내지 코인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막 하고 있어요. 본래 코인 트럼프 일가가 부동산 업자잖아요. 근데 코인 쪽에도 손을 뻗쳐가지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에서는 아예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그래요. 그럼 대통령이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에서 거래소 만든 것은 되나? 우리나라 같으면 말도 안 되지. 우리나라 같으면 윤석열이 나 거래소 만들 거예요 이러면 그러면 이제 난리 날 텐데, 미국은 이해충돌 이런 거 뭐 말은 좀 있어도 하려고 한대.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당선하게 한 1등 공신 중에 일론 머스크 있잖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로도 유명하지만 코인으로도 유명해요. 코인으로. 도지의 아버지. 도지코인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잖아. 그래서 일찍부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트위터에 코인 막 올리고 도지코인 올리고 뭐 별짓을 다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테슬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죠. 회사 자체에서 가지고 있어, 비트코인을. 근데 그 사람이 오른쪽 무슨 위원장도 맡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나 게리 겐슬러 해임시키겠다.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은 이제 증권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계속 코인 이것은 주식이 아니다 라면서 ETF 되는 것들을 막고, 어쨌든 이 자본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엄청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해임시키겠다
라고 그렇게 되자마자 처음 한 얘기가 그 얘기고, 게리 겐슬러는 스스로가 에이, 뭐 할 수 없군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1월 20일 날 퇴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그 증권거래위원장이 될 후보들을 누가 후보로 물망에 올리냐면 코인의 아버지라는 사람. 이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코인의 아버지라는 사람, 또 코인의 어머니라는 사람, 또 바이낸스나 이제 코인베이스의 이런 이제 CEO들, 전 CEO들, 이런 사람을 증권거래위원장으로 앉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재무장관이 중요하거든요. 지금의 옐런 재무장관 있잖아요.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에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이제 인플레를 많이 유발한 재무장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옐런 재무장관 같은 재무장관을 누구를 시키냐? 이 사람도 역시 이 스타트업을 했던 그런, 또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이런 사람을 재무장관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나중에 파월 그 연준 의장이 퇴임하면 그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사단들이 전부 다 이 코인에 미쳤거나 코인에 밟거나 코인을 다 하겠다라는 이런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 미국은 지금 이 정부가 20만 개, 22만 개인가요? 22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 마이크로스트롤리지인가요? 그런 기업에 33만 개를 기업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1만 개도 아니고 이건 몇십조거든요. 몇십조. 몇십조 원에 이르는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인데, 이 회사는 마이크로스트롤리지는 자기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회사 주가도 이만큼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는 코인을 더 살 거다. 비트코인을 더 살 거다. 심지어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담보로, 이걸 지금 현재 있는 걸 담보로 해가지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더 살 거다. 우리는 450조 원을 들여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할 거다. 라고 하고, 미국에 또 이렇게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만 뽑은 게 아니라 미국 상하이원 의원들의 선거도 있었거든요. 상하이원 의원들의 이번에 선거할 때 선거운동 자금을 제일 많이 낸 사람들이 코인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크립토라고 그러는데요. 가상화폐를 크립토라고 그래요. 이 크립토 관련된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법안까지 이번에 제출이 되냐면,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의 공화당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게 5년 동안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 100만 개를 비축을 하겠다고 매년마다 20만 개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매년마다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년마다 구입을 하겠대. 이 법안이 제출이 됐어요.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통과될까요? 통과되든 어쨌든 이런 법안이 제출이 됐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살 사람만 남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는 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냐? 전략 자산으로 그런 100만 개는 어떻게 구입을 할 거냐? 국채를 찍을 거냐? 미국의 금을 팔 거냐? 미국의 금이 6,750조 정도의 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죠. 금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금을 다 팔아서 이걸 살까? 뭐 그런 말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트럼프 정권에서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게 뭐예요? 금이죠. 금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잖아요.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엄청 커요. 이 달러는 큰 타격을 받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침공하는 날 그 다음 날인가요? 바로 경제 제재가 있었잖아요. 스위프트에서 달러 제재를 했어. 거래를 못하게 했어. 러시아가 달러를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거래를 못하게 콱 그냥 막아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제 유럽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 새로 재건하는 거기다 좀 쓰자라는 이런 말도 있고 그렇게도 해요. 러시아 돈인데 이제 어쨌든 이러면서 러시아 같은 나라는 달러에 대한 믿음이 이제 사라졌어요. 달러 갖고 있어 봐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이후로 러시아에서는 금을 샀어요. 중국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중국도 언제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진짜 많이 들고 있었는데 계속 해마다 팔고 금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온 거예요. 뭐 인도 사람 금 좋아하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그 국채 팔고 계속 금 사지. 또 중국은 국민들한테도 금 사라고 그래. 계속 금 사지. 러시아도 계속 금 사지. 미국이 아무리 금값을 눌러도 미국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금값 안 오르게 눌렀거든요. 그래서 금이 빠르게 오르지 않고 좀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쭉 올라오는 이렇게 한 것이 다시 내리고 이렇게 한 게 미국이 손을 써서 못 오르게 했었는데도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쫙 올라갔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게 금이었는데 근데 코인으로 전략자산으로 비축을 한다?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금값이 오르면 지금 누가 좋겠어요?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데가 좋은 거잖아요. 금을 어디가 제일 많이 소유하고 있나? 미국이 제일 많겠죠? 어쨌든 그런데 금은 가격이 올랐다 해도 지금 2배예요. 재작년에 비해서 한 3년 전에 비해서 2배 오른 거거든요. 근데 코인의 가격은 또 달라요. 코인의 가격이 2010년도에 코인 가지고 처음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몇 개의 코인을 가지고 피자를 시켜 먹었냐? 10,000개의 코인을 가지고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으면 1조 5천억 뭐 이렇게 10,000개의 코인.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거래소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거래소가 생기면서 거래를 하는데 처음에 1,000원, 1,300원, 1,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어요. 1코인으로 1,000원 거래를 시작했죠. 그게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래요. 지금은 1억 4천, 1억 3천만 원이죠. 지금 얼마나 달라요. 2014년도인가요? 그때 1,000만 원인가 막 1,000만 원 가까이 갔었어.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2016년, 7년인가요? 3천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 다시 쭉 내려왔다가 2021년인가요? 쭉 올라가가지고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지난 여름인가요? 1억을 찍었죠. 우리 돈으로 1억.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조정 8천만 원, 7천만 원까지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와서 1억 3천, 1억 4천 겨우 찍으려다가 못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게 상승률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비트코인 10억 간다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억 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아니 그냥 들어주세요. 이거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님 얘기 들으면. 그냥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뭔가 우리가 손해가 그래가지고 잘못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라는 것은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그냥 우리가 믿을 건 7 믿고 안 믿을 건 3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비트코인은 안 될 수도 있다. 믿는 건 7, 안 믿는 건 3.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잘 될 거다. 역시 전략 자산으로 전 세계에서 다 뛰어들면 이게 비트코인 오를 거다. 역시 저는 그건 7. 안 오를 거다.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것도 3이죠. 이건 각자마다 이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소식, 정보를 전해주고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처음에 물질 얘기했잖아요. 다들 예전에는 그래프가 이 행복하고 물질하고 이랬었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의 양은 더 크냐? 아니다. 돈이 어느 정도 이만큼 되면 여기서부터는 돈이 더 많아도 행복의 양은 더 늘지 않는다. 라는 게 공식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은 경제학자, 심리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10년 전하고 지금은 20년 전하고 지금은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그만큼 황금의 능력이 강해졌어요. 돈의 힘이 더 세졌어. 예전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서 더 세졌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간다. 여기까지는 의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높아져가지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도 더 커지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진짜 정신승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다 서민이고 가난하잖아.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정말 허탈하고 야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정신승리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런 원리도 이해를 해서 지금 이제 금 시장도 우리가 알았으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20년 전에 그 몇만 원 하지도 않던 그 금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내가 꾸준히 살았으면 지금은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그때는 몰랐잖아요. 왜 몰랐겠어요? 우리가 자산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도 투자하는 사람들 많았고 그 당시에도 금 사는 사람들, 주식 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샀다가 고점에서 샀다가 저점에서 팔고 해서 맨날 고점에서 신용 써가지고 밑에서 팔고 하니까 맨날 빚내고 허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니까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어쨌든 코인 이쪽 이제 크립토 시장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송금하고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혁신이거든요. 은행은 아직 여전히 가면 답답해. 그 독일에서 보살님이 돈 붙여준다는데 나도 은행 가서 만들라니까 꼭 보살님이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나한테 뭘 하지. 그냥 보살님 그거 쓰세요. 보실 안 해도 괜찮아요. 저 안 받아도 돼요. 은행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계좌를 만들고 골치 아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지갑을 만들어서 지갑 주소를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바로 송금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외환계의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은행들을 외환 시장들이 대신에 달러는 살아남고 다른 외환들은 다른 나라의 국가의 통화들은 앞으로 큰일 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원화 가치도 엄청나게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살님 말한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방안을 제시할게요. 이렇게 하세요. 코인 시장이 망해서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확률은 지금 0에 수렴했어. 0은 아니지만 10%도 안 돼요. 코인 시장이 0으로 갈 확률은 진짜 그냥 은행이 망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상향 확률은 우상향 하더라도 어떤 자산이든 바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건 없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우상향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일 수도 있잖아. 지금 1억 4천이잖아. 여기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내리면 내가 사놓고 아이씨, 스님 말 듣고 우리 황룡사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막 농성할 거예요. 스님이 사라고 해가지고 스님 물어내요 이러면서. 네, 스님 물어내요 막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우상향하는 자산은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분할 매수라고 그래요. 분할 매수. 분할해가지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내릴 때도 사고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사고 오를 때도 사고 한 달에 10만 원씩 한 달에 30만 원씩 자기가 가진 만큼 여유되는 만큼 무조건 여윳돈으로. 이거는 내가 적금 든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적금 든다고 할 때. 여러분들 적금 못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적금을 드는 환경에 가지고 있다. 나는 적금을 들고 있다. 예금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5만 원씩 5만 원씩 5만 원씩 매월 이렇게 사면 돼요. 그리고 계좌 만드는 것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 어플 깔아서 가지고 이제 그 플레이스토어 있잖아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업비트 또는 빗썸 해가지고 이거 쳐가지고 깔아가지고 바로바로 계좌 만들면 10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그래 해가지고 거기다 송금해가지고 5만 원 송금해서 5만 원어치 비트코인, 5만 원어치 비트코인. 빗썸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네. 5만 원어치 계속 사면 돼요. 네, 거기서 송금해서 사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간단해. 그래서 5만 원씩 5만 원씩 5만 원씩 가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돼. 5만 원씩. 네.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씩. 네, 그러니까 스님 얘기처럼 작은 네. 금액으로 조금씩. 네. 공부도 돼요. 공부도.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성불하세요. 또 질문 있나? 네.